1613년 광해군이 제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허균의 운명이 또 한 번 요동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문경세제에서 7명의 강도가 은 상인을 습격해서 수백 냥의 은을 빼앗아 달아난 은상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얽힌 7명은 모두 네로라 하는 양반 가문의 서얼들이었습니다. 서울. 그런데 이 일은요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네요. 당시 맨 처음 잡혔던 박응서가 광해군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획은 300여인을 동원해서 대궐을 밤중에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훔친 은을 자금으로 300여 명을 동원해 대궐을 습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개축년에 일어난 옥사인 개축옥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박응서의 자백 이후 수많은 인물이 영모죄로 끌려와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광해군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이 영모 주동자로 지목되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옥사 소식을 들은 허균은요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서성, 허성, 허균, 김상용이 김제남의 집에 드나들며 날마다 상의하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났어요 이거는. 엮였어요. 영모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허균이 영모 주동자 김제남과 교류했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허균이 진짜 영모 사건과 관련도 있었던 건가요? 이 개축옥사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대북파가 일으킨 조작이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7명의 서얼을 회유해서 자기들 대북파에 반대하는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고 영모 사건으로 부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허균이 직접 영모에 관련이 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이 서자들하고 이 서얼들하고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 불똥이 허균한테 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영모 신문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허균, 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생각한 허균은요 누군가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이이첨. 자, 이이첨은요 광해군이 세자였던 시절부터 곁에서 지지하던 대북파의 수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조정의 권력을 틀어준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허균이 이제 이첨보다는 9살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그 문과에 합격했던 시기가 같았던 거지. 같은 해 합격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관직 생활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아는 사이는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삶의 이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썩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냥 아는 사이기는 하더라. 같이 관직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인연을 내세워서 이첨한테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허균은 이이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말 잘하잖아요. 또 음주 가문을 통해서 또. 이걸 통해서 또 시 하나 또 써주고 이러면 어떻게 부탁을 또 하지 않을까요? 네. 이후 영모에 허균의 이름이 언제 언급됐냐는 듯 조용히 지나갑니다. 와. 도움을 확실히 받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허균은요 이이첨이 이끄는 대북파에 들어갑니다. 이이첨도요 허균의 능력이 뛰어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허균은요 이이첨의 도움을 받고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이첨과 손을 잡은 이후 허균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파면당하고 유배를 가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허균이 이때부터는요 광해군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오.
아마 허균은 실세인 이첨을 보면서 깨달았나 봐요. 왕의 옆에서 신임을 얻어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말해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 허균의 머릿속에 점점 커져간 게 아닐까요? 이렇게 허균이 달라진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먼저 허균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벼슬길에서는 계속 번번이 비방만 얻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 이 시기에 허균의 첫째 형이었던 허성이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의 명맥이 명문가 집안의 명맥이 여기에서 끊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그동안에 이 조선 사회를 바라보면서 해왔던 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경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고 비굴하지만 광해군한테도 아부하고 이첨한테도 아부하고 비굴하게 하지만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작은 몸짓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일단은 많이 합리화를 하시는 답변이고, 예, 근데 그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고,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응원해요. 너무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냥 오히려 응원해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저는. 고맙네, 자네를 기억하겠네. 저도 좀, 예. 자, 그렇게 광해군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신임을 받으며 조정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 허균. 이 허균은요, 광해군을 위한 또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목대비 폐비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축옥사로 어린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귀양을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 대북파는요, 이번엔 영모에 연루된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비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자, 광해군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이때? 처음에는 좀 반대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드러내놓고 어머니를 폐비하자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내신 인목대비를 폐비하고 싶었겠죠. 그런 광해군의 마음을 간파한 이첨은요, 대북파를 총동원해서 인목대비 폐비론에 불을 붙입니다. 이때 허균이 뭐 했을까요? 옳소. 자, 이때 허균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생들이 집을 출입하며 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모두 서궁을 폐출하는 일을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허균이 덜어 소의 초안을 써주기도 하고 혹은 그 문자를 고쳐주는 것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균이 평소 자신을 따르는 유생들을 동원해서요, 상소를 쓰게끔 한 겁니다. 아, 계속 올리게끔 한 거구나. 그렇죠. 게다가 글솜씨가 부족한 유생들에게 상소 작성 방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하고 검수까지 해준 거예요. 초안도 써주고. 허균은 다양한 방법으로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허균은 광해군의 총애 속에서 정이품, 좌참찬까지 올랐고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쌓아 나갑니다. 좌참찬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역적에 뿌리는 실로 허균인데 그가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신은 몹시 분통합니다. 허균이 영모 주동자라는 고발 상소가 올라온 겁니다. 자, 이 허균을 고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예조 좌랑 기준격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준격이 상소를 올렸다는 사실을 들은 허균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격이 허균의 제자였거든요. 아이고야.
게다가 기준격의 아버지인 영의정 기자헌과 허균은 뜻을 나눈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 그런데 대체 왜 제자 기준격이 스승 허균을 고발한 걸까요? 사실 인목 대비 패비 찬반을 놓고 허균과 기자헌의 의견이 달라졌거든요. 허균이 패비에 찬성하며 여론을 만드는 동안 기자헌은 패비를 반대하다가 아이고. 유배형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기준격은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고 이 승승장구하는 허균의 모습 괘씸했겠죠. 그래서 기준격은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던 날, 바로 그날 상소 올린 겁니다. 자, 이때 허균 가만히 있었을까요? 반박해야죠. 네. 아니면 다시 또 유배 생활 다시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 허균은요, 당장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가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찌하여 일찍 고발하지 않고 그의 아비가 죄를 입은 날에야 발설한단 말입니까? 기가 막히다. 야, 이거 정말. 이건 맞는 말이지. 이게 맞았으면 왜 참았다가 이제야 본인이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기가 막혔다 그래갖고 내 연기가 잘 됐다. 뿌듯해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좋은 내용이에요. 자, 허균은요, 기준격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일찍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유배 가는 날 터뜨리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허균을 고발한 상소의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광해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광해군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 허균의 영모 상소는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래도 영모에 관한 고발인데 광해군 끝까지 왜 가만히 있었나요? 예, 이 기준격의 상소가 올라온 게 1617년 12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폐모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허균이 폐모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그를 내쳐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아직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영모 상소 사건이 조용해진 이후 허균의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생기네요. 이때 허균의 딸이 그 세자의 후궁으로. 그러니까 당시 세자빈이 자식이 없자 후궁을 새로 뽑게 됐는데 그 자리에 허균의 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과 사돈지간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건 확실하게 허균 스스로가 조정해서 자기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근데 아까 막 관직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막 왕가의 사돈까지 올라간 거면 권력에 대해서 약간 해보니까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1618년 8월 17일 광해군의 대쪽 같은 명이 떨어집니다. 허균을 의금부에 수감하라.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거 아까 아니에요? 반응이 없었잖아요. 언급도 안 그러니까. 했잖아요. 갑자기 대체 광해군은 왜 갑자기 허균을 의금부에 수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남대문에 나붙은 이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을 조문하고 죄를 벌하러 하남 대장군이 장차 이를 것이다. 여기서 하남 대장군은요, 바로 명나라의 장군을 뜻합니다.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죄인을 벌하러 명나라 장군이 온다는 겁니다. 죄인은 바로 광해군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광해군은요, 이 흉서의 뿌리를 캐야 한다고 강경하게 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용의자가 잡혀 들어옵니다. 바로 흉서를 맨 처음 발견하고 고발한 하인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준이 허균과 아주 가까운 신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균과 흉서가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평소 허균을 탐탁지 않게 본 세력들이 눈을 번쩍입니다. 기준격의 상소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결국 1618년 8월 17일 허균은 영모 혐의로 옥에 갇히고 맙니다. 나나영 씨, 이때 궁 밖에서도 허균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뭐 허균이 옥에 갇히자마자 그 뭐 허균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친구들, 또 유생들이 죄 없는 허균을 당장 풀어줘라 이러면서 난리를 피웠었습니다. 그 중에 허균하고 아주 가까운 몇몇은 그때 당시에 의금부 옥사로 쳐들어가기까지 했어요. 이런 걸 보면 허균이 당시에 그 양반이나 조정에서 밉상이었지만 그래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았나. 지지하는 세력이 컸네요. 하지만 사건은 점점 허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허균이 옥에 갇힌 지 일주일 만인 1618년 8월 23일 고문받던 허균의 측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래 승도들을 모아 난을 일으키려고 모의한 것, 산에 올라가 밤에 소리쳐서 토성의 백성들을 협박하여 나가게 한 것, 모두 허균이 한 것이라고 했다. 허균이 몰래 서울 승려와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승려들과 결탁해 영모를 일으키려고 모의했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네 이제. 완전히 이제 신하들은 자백이 다 나왔으니 허균을 바로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반대했을 것 같은데. 광해군은요 자신이 직접 죄인들을 신문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의 신문이 뭔가 미흡하다고 느꼈거든요. 결정적으로 지금 허균이 결코 영모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창덕궁 인정문 앞에 군문장이 열립니다. 대신들이 쫙 늘어선 가운데 허균과 연루자들이 광해군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추국하던 광해군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허균을 사형시키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던 한 대신이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모두 승복했는데 허균에게 더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허균을 빨리 죽이라고 종용한 이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이첨? 이초? 바로 허균을 돕고 편이 되어줬던 이첨이었습니다. 왜요? 근데 이제 좀 갈라섰나 보네요. 자, 이첨과 허균이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허균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낙점됐을 때 세자빈이 아이를 못 낳아서 후궁을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 세자빈이 누군지 아세요? 이첨. 바로 이이첨의 외손녀였던 거예요. 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 허균 딸이 세자의 후궁이 될 거란 소식은요, 이이첨에겐 반갑다 반갑지 않다. 반갑지 당연히 않다. 안 반갑죠. 그리고 인목 대비 파비를 놓고도 둘이 살짝 노선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이첨은 허균이 영모 혐의로 갇히는 그 순간부터 허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앞장서서 처형을 주장합니다. 이이첨과 대북파 신하들은요 똘똘 뭉쳐서 광해군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허균을 어서 죽이십시오. 그런 신하들의 강경한 태도에 광해군은 결국 물러서고 맙니다. 그때까지도 허균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신하들은 허균의 손을 잡아 억지로 판결문에 서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결박당한 채 버둥거리는 허균의 앞에 이첨이 서 있었습니다. 허균은
이첨을 간절히 바라봤지만 이첨은 작게 말합니다. 끌어내라. 허균은 질질 끌려 나가면서 광해군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은 실록에 기록된 허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도 너무 뭔지 너무 궁금해져요. 마지막 말이 뭔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억울하다 인 것 같아요. 그리고의 허균의 몸부림인 것 같아요. 이건 몸부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몸부림이기도 한 것 같고,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자기 고백 이런 거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대에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